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리연구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사태를 12이해로 설명드렸었죠. 12이해를 많이 나오는 한자니까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3학 중에 마지막 작업치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이해에서 옳다, 옳을 시자, 아닐 비자, 이거는 뭐 너무 기본인데요. 어떻게 이 글자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태양이면요, 밑에는 바를 정자죠. 사실은 바를 정자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가 옳다는 거예요. 태양이 올바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오로 의미입니다. 정오. 딱 태양이 딱 지금 정오다. 예전에 이렇게 규표라고요.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고 봤어요. 그래서 이 금문 같은 데 보면 요 막대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에 태양이 딱 이제 정확히 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오다. 그러니까 정확하다. 정오가 정확하다 해서 맞다는 의미가 생깁니다. 태양이 지금 정확하게 중심에 서 있다. 한낮이다 지금. 그래서 그게 정확하다, 맞다. 그래서 맞다는 의미가 됐고요. 그러니까 옳다, 맞다. 아닐 비자는요, 지금 이 글자 봐서는 알기 힘든데 각골문을 보면요, 좀 이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금문에 오면은 이런 식으로요. 새의 날개입니다. 새 날개가 이렇게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이 포인트예요. 서로 날개가 등지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금문이 각골문에서 금문, 은나라 때 각골문, 이제 주나라 때 금문에서 이제 전서로 만들어질 때 지금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새 날개였다. 그래서 아닐 비자, 아니다, 어긋났다. 새 날개가 뭔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 어긋났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됐습니다. 12, 정확하게 정오다. 이건 뭔가 어긋났다.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일은 시 아니면 비고 이 아니면 해라는 겁니다. 12이해 속에 있다. 근데 현상계는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12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릅니다. 그러면 12가 없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시는 하고 비는 안 하자는 말이, 보은은 하고 배은은 하지 말자는 말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예요.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보은이 있으면 배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자는 거죠? 보은을 하자는 거죠. 우리 몸도 건강 아니면 병이죠. 이왕이면 건강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근본적으로 건강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포기하면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끝없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정신도 끝없이 올바르려고 노력해야 된다. 방심하면 바로 그름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이 방심하는 순간 이미 병으로 가고 있고 그릇된 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끝없이 올바른 일을 하려고, 올바른 쪽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해 가볼게요. 12, 이해. 글자에서 보이시죠? 옛날에 그려놓은 각골문에서는 별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 이게 좀 더 그리기도 하고요. 더 벼 같죠. 이건요, 칼이요. 이게 왜 칼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칼도자 보면서 이게 왜 도대체 칼이라는 거예요. 뭐 좀 칼처럼 그려놓죠. 그렇죠? 근데 옛날 칼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쪽이 날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치는 이런 칼을 썼던 거예요. 뭐겠어요? 별을 칼로 탁 베가지고, 낫 같은 거예요. 낫. 그러니까 칼도자가 낫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탁 베가지고 수확한다. 그래서 이로울 이자, 이득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걸 의미해요. 꼭 벼농사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가지고 1년간 농사지은 결실을 수확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수확한 거를 지금 이롭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로운 쪽으로 가야죠. 해로움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만도 있어요. 각골문. 각골문.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겁니다. 입에서 말을 했는데 나가서 상대방 가슴에 스크래치를 쫙 남긴 겁니다. 이게 상대방한테 이 말이 들어갔다는 게 들어갈 입자예요. 들어갈 입자가 지금 그 집으르면은 집면자처럼 됐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리시. 내가 뭔가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걸 해롭다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로움을 얻으면 기분 좋아 웃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기를 살려줘야지 기를 죽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딱 한마디 던졌을 때요. 상대방은 기가 죽든가 기가 살든가 이게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사태입니다. 일의 영역, 사태. 원리.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대소유무. 육군을 운전을 잘해야 된다. 육군 운전을 잘하자. 그래서 이 전체가 육군이 본래 갈무리함 하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 동양은 오행으로 얘기하니까요. 손가락 5개가로 설명하기 좋아요. 육군은 6개라 제가 딱 들어맞진 않지만 대소유무는 이해하기 쉽죠? 대는 이겁니다. 이게 소예요. 쪼개졌잖아요. 대는 통합됐잖아요.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은 공적영지가 쫙 펼쳐지면 육군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육군이 생멸. 육군의 유무가 일어나요. 보세요. 대에서 소가 펼쳐지고 유무. 왜 유무냐? 육군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보였다 안 보였다. 들렸다 안 들렸다. 슬펐다가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나타났다가. 그렇죠? 마음이 어지러워졌다가 고요해졌다가. 이게 대소유무의 세계다. 이건 원리고요. 이 원리로 인해서 펼쳐지는 결과물은 시냐, 비냐, 이냐, 해냐. 그래서 이 결과물을 그려놓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론상의 세계에서 결과물이 펼쳐지면 이쪽, 오른쪽, 이로운 쪽으로 결과물이 쌓여갈 수 있고 해로운 쪽으로 결과물이 쌓여갈 수 있죠. 이러면 진급, 이쪽은 강급. 이거는 그릇된 거, 해로운 것만 자꾸 하면 그 업이 쌓여서 결과물을 또 낳겠죠. 요 그림들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끝없이 반복되니까 웬만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꾸 보시다 보면 작업치사. 그래서 실제로 업을 짓는다. 그럼 업을 짓는다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육군 작용을 업이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육군을 굴리는 거를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군 안 굴리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신수양에서요. 정신수양에서는 뚜렷하고 조금 더 쪼개지지 않은 고요한 정신을 만났어요. 정신수양을 통해. 그런데 지금 작업치사는요. 이게 진공의 세계라면 묘유의 세계입니다. 육군작용이 굴러가는 거예요. 업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공이면 정신수양이 진공 쪽이면 이쪽은 지금 묘유 쪽이죠. 작업치사. 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업을 지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시와 이는 있게 하고 이거는 정의 쪽이죠. 제 전라도라 이 발음이 잘 안 돼. 불의는 해로움과 비죠. 없게 하라. 이 답니다. 작업치사. 업을 짓 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근데 업은 꼭 지어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대승사상이에요. 소승은요. 작업이란 말을 안 좋아해요. 소승은 숲속에서 계율을 지키되 최소한의 계율만 지키고 업을 안 짓고 열반에 들어서 사라지는 걸 목표로 합니다. 현상계에서. 근데 대승은 안 사라지고 세세생생 보살로 놔두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근데 중생은 한량이 없으니 나도 영원히 중생구제에 헌신하겠다. 이게 보살도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작업이란 말에서 강한 대승성을 느끼셔야 돼요. 아, 여긴 대승이구나. 업을 짓겠다고 하네. 업 하면 바르르 떨어요. 소승. 업 지을까 봐. 업 지으면 이번 생 고생했는데 업 지으면은 해탈 못하고 또 태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승.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심지어요. 보살의 제일 마장은 윤회 두려워하는 거라는 못 주장해요. 아예.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게 다르다. 지을 작자는요. 원래 이 사람인변 없이요. 여기 사람인변인 거 아시겠죠? 없이 이것만 해도 각골문은 이래요. 뭘까요 이게?
옷깃을 말해요. 옷깃. 옛날 옷깃. 옷깃을 만드는 거를 작이라고 한 거예요. 예, 옷깃. 그게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변한 거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꾸 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뭐죠? 이것만 하면? 옷깃을 예전에 되게 빨리 만들었나 봐요. 잠깐 사자예요. 잠깐만에 만든다고. 잠깐 사자. 근데 이건 잠깐 사자로 쓰고요. 사람 인자를 붙여서는 지을 작자로 쓴 겁니다. 뭔가 옷을 제작한다는 의미로 쓴 거. 이해되시죠? 이상한 글자였어요. 알고 보니까. 지을 작자. 그러니까 옷을 짓는다는 데서 온 글자입니다. 업은요. 예,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현재 추측컨대 이것도 지금 여기 나무의 느낌이 있죠. 아까 그 알일비자는 이거 쪼개놨잖아요. 이렇게 합쳐놓으면 뭔가 막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를 걸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악사들이 하던 일을 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악사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그냥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업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근데 이거 한자보다 이제 한자는 그렇고 이걸 아셔야 된다. 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이거 아셔야 되는데 반드시 과보, 인과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인과 속에서 반드시 과보를 낳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업 그러면 업이라는 건요. 카르마잖아요. 카르마라는 건 과보를 남기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반드시 이후에 결과물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로 행위라고 할 때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이제 불교적 의미가 더해지면서 이렇게 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단순히 직업, 그냥 하는 일 정도였다면 일은 일인데 그냥 일이 아니라 반드시 과보를 남기는 그 일을 우리가 업이라고 합니다. 불교적으로. 업을 그러니까 반드시 업을 지으라는 건요. 반드시 너가 좋은 일을 지금 해가지고 저 뒷사람들이 모든 중생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짓을 하라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라는 얘기예요. 네가 은혜를 계속 베푸르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향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일과 그 향유물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법칙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 법칙 속에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 씨를 뿌리는 행위를 지금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업을 지어라는 얘기는 너가 좋은 일을 해서 반드시 그 결과물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게 해라. 그게 공익심이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 홍익인간 철학이 얼마나 대승 철학이에요. 네가 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이롭게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나만 좋은 행동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업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질 때 잠시만요. 업을 질 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취사. 근데 취가 뭔지 한번 볼게요. 각골문은 이래요. 요게 지금 뭘까요? 지금 귀자잖아요. 귀자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귀로 보이세요? 이상하죠? 요거 좀 더 귀 같지 않으세요? 요렇게 귓구녕. 이렇게 귓구멍을 그린 거예요. 귓구멍 안에 뭔가 이렇게 소리를 듣는 작용. 귀를 그리는 거.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귀를 잡아당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전에 주례에 보면요. 봄철 사냥을 나가면요. 짐승들을 사냥한 짐승이 왼쪽 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았다는 걸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의 귀를 취하다 해서 온 한자로 보입니다. 취할 취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취해야 될 건 뭡니까? 시와 옳은 일, 옳을 시와 이로울 이 이거는 취하고 비와 해로 남한테 상처 주는 것들 이건 하지 마라. 사는요. 근데 사는요 보시면 요거는 집사자예요. 요게 제가 늘 얘기하는 요 윗부분만 그려가지고 집 뭔가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모으다
그 뚜껑을 덮어놓은 모습, 뭔가 모아놓은 모습, 어떤 창고 같은데 뭐 모아놓은 모습이나 이렇게 지붕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면 그냥 이렇게 기둥 세워놓은 거예요. 요게 예전에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반지하에다가 기둥 세워서 지붕 덮어놓은 거.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이거 손이잖아요. 5손가락. 손을 해놓고 버릴 사자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요 사가 집의 의미는 있는데요. 나중에 어떤 예전에는 이런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런 데 안 살죠. 그러니까 이런 집은 이제 뭐가 됐냐면 임시 거처가 돼요. 농사 지을 때 그냥 요즘 같은 컨테이너에 그냥 머물면서 일 처리하잖아요. 그런 임시 숙소가 돼서 버려진, 손으로 물건을 버리듯이 뭔가 버려진 임시 숙소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또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 계속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고 빠지는 집. 그래서 버려졌다 이런 데서 이제 버릴 사자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사는 확실히 내가 내 것으로 취하다. 사는 내 버리다 이런 뜻이니까 업을 반드시 짓 때 지어야 할 그러니까 이 업을 어떤 업을 지을 거냐? 취할 업, 버릴 업인 거죠. 이런 업은 절대 짓지 마라. 이런 업은 반드시 해라. 이게 작업 취사입니다. 자, 이제 심지 들어가 볼까요? 심지는 사실 마음자리라는 거잖아요. 마음자리. 마음자리는 이게 그대로 공적영지입니다. 보통 마음엔 두 가지가 있죠. 마음에는 육군 차원의 마음이 있어요. 육군의 마음도 있고 방금 말한 이런 공적영지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심지는 둘 다 씁니다. 그런데 공적영지 차원에서 마음을 심지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이게 포인트니까. 마음의 핵은 공적영지니까 우리가 마음자리 할 때는 공적영지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지에 본래 이 공적영지에 본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런데 어리석음이 있어졌으니 육군 경계를 만나서 쓰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생기죠. 어리석음이 있어졌으니 없게 하고 지혜로움을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결국 자성의 지혜를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공적영지는 본래 선정, 고요하고 공적영지는 본래 지혜롭고 공적영지는 본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성 개정해를 꺼내 쓰는 거예요. 자성이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고 본래 정의로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가 있어졌냐면 탐진치를 만나니까 탐진치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 요동하는 마음, 그릇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바로잡는 거는 이 자리가 원래 이게 심지에 본래 이런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탐진치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고 본래 올바르니까요. 이거 꺼내 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심지가 이 땅이라는 의미가요.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마음 안에는 모든 공덕이 들어있다. 육군 차원의 마음에서는요. 육군이 굴러가는 터전이라는 의미지만요. 공적영지의 마음 차원에서 저 땅 짓자는요. 그 본래 자성 개정애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텅 비었지만 원만한 자리. 그래서 항상 올바른 자리고요. 그러니까 공원정을 다 이해해야 심지가 정확하게 보인다. 자, 마음 심자요. 예전에는 저 심장 모양에 가까웠습니다. 심장에 피가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이제 형이사학적으로 더 이게 이해해 보면요, 이쪽은 욕심, 이쪽은 양심, 이쪽은 우리 이론상 법신불, 요거는 물질의 마음. 자,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이론상에다 점 하나 찍어보면 이게 마음 심자예요.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론상에서 점 하나 찍으면. 그래서 여기 이론상에서 이렇게 그 음양이 일어나죠. 작동하죠.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가운데 핵이 되는 이론상. 거기서 이쪽은 선적이죠. 진급적. 은혜로운 마음. 이쪽은 해로운 마음. 간급적이죠. 은혜로운 마음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해로운 마음은 이 육신의 마음을 거쳐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사실은 마음 심자 하나 안에 이론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이론상에서 우주가 펼쳐지는 모습을 이해하신다면 물질의 마음, 영적인 마음, 영육이 다 설명되고요. 영육 간에 영을 살리는 마음, 육으로 인해서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이 또 나뉩니다. 영 그대로의 은혜로운 마음과 육 차원에서 나만 챙기는 탐진치의 마음. 이걸 또 구분해서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권근 선생 조선 여말 선초에 권근 선생이 입학도설이라는 데 가면 마음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마음이 천리의 마음에서 도심이 나오고 이거는 그 심장을 의미하고 이 심장 육적 차원으로 인해서 기질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 욕심의 세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까지 설명해요. 욕심이라서 이쪽으로 뚝 떨어지는 위태한 모습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멀리 가는데 이게 조선 초에요. 입학도설 학생들 가르치는 기본 그림에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마음 심자에 대한 이런 생생한 분석이 있어요. 여기는 천리 그대로라고 조선 선비들이 제일 중시하던 리자를 여기다 딱 써놓습니다. 끝이 왜 여기가 딱 치솟았나요? 심장은 오장육부 중에서 화장, 불을 담당한 장기이기 때문에 치솟아서 불을 의미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까지 또 의미부여돼서 쓰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래서 마음 심자 하나에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우주가 다 들어오죠. 자꾸 또 나오는 한자 아니에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안 해드린 얘기 또 보태서 조금씩 해드리는 겁니다. 땅지자는 자 이거 보시면 아시죠? 여기가 흙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흙덩어리 이렇게 뭉친 데서 온 글자입니다. 각골문은 그냥 간단했어요. 흙이 그냥 뭉쳐 있는 데서 나온 글자고요. 여기 나중에 막 의미 부여됩니다. 하늘은 하나요, 땅은 두 번째니 두 이자가 들어있다. 땅에서 만물이 인출되어 나오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 부여는 나중에 됩니다. 이것도 일리 있죠. 그래서 땅지는 뭐냐? 땅인데 땅을 의미하고 이건 땅 어떻게 보면 땅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땅신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땅신.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한테 땅은요. 물건을 땅에 떨어뜨려도요. 땅을 놀래게 해드렸다 이런 발상이 있어요. 조심해야겠다. 땅이 놀래. 왜냐하면 땅이 여신이에요. 여신. 가이아라고 서양에서는 부르잖아요. 땅이 여신이기 때문에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자궁에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여기 자라가지고 결과물을 출산을 해요. 느낌 다르죠, 완전히. 이거 함부로 뛰어다녀도 지적받는 거예요. 땅 놀래기 그러지 말고. 땅 안에 있는 신성을 본 거예요. 이게 원불교식으로 보면 천지은을 본 거예요, 옛날 분들은. 법신불이 땅을 통해서 만물을 이렇게 산출해 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땅도 쉽게 말하면 신령, 천지신명 중에 지가 들어가잖아요.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길러주고 하는 게 다 그 천지신명, 결국 신의 작용으로 본 거예요. 땅신이라고 해서 아이고 옛날 무지해가지고 땅을 섬겼네 세상에 섬길 게 없어서 흙을 섬겼네. 이게 말이 진짜 무지한 말인 거 아시겠죠? 그건 똑같아요. 원불교에서 천지은 땅에 은혜가 있다고? 땅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상하죠. 땅을 통해서 날 살려주고 있는 그 신성을 못 보니까 물질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토자에서도 천신을 지신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글자가 자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산출해주는 이런 우주적인 자궁 같은 존재, 이 땅이 얼마나 귀하냐. 이 땅이 만물을 산출해 주니까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래서 인간마저도 천지에서 산출한 존재로 본 거예요. 하늘이 영혼을 대고 땅이 육신을 대줘서 우리 돌아갈 때 땅으로 돌아가죠. 육신은. 영혼은요 하늘로 돌아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 죽으면 백, 물질적인 영체는 시체와 함께 땅에서 흩어지고 혼비, 혼은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는 발상 자체가요. 천지에 우리가 열매라고 본 거예요. 천지에서 낳은 열매. 또 인간 중에는 우리 부모가 계시지만 천지는 또 인간의 부모가 돼요. 근데 천지, 인간, 만물, 동포까지, 동포에는 초목금수도 들어가니까 만물 다 해가지고 천지 만물은 또 부모가 누구예요? 이론상 법신불이.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전체가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이게 법률론이에요. 자명하시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요 얘기까지 꼭 땅신이 만물을 낳고 있는 모습인데 땅신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건 땅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법신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그래서 천지신명하면요, 천신지명이라는 뜻인데 천신은 이 하느님의 전지한 부분을 의미해요. 형체는 없지만 우주 만물을 꿰뚫어 보는 그 지혜의 자리를 의미하고요. 땅은 실제로 물건을 산출하죠. 전능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천지신명하면 무식해서 천지를 신명이라고 불렀네. 하느님이라는 뜻인데 신명이 천지가 하느님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천지를 통해 작용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느님인 거예요. 천지는. 실제로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작용을 하니까 하늘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별을 통해서 인류에게 앞길을 계시해 주고요. 땅은 눈에 잡히는, 눈에 보이고 실제로 만져지는 그 오감을 통해서 만물을 산출해서 우리 살려주는. 그러니까 하늘의 별빛은 눈으로 본 거긴 하지만 그거는 뭔가 직관과 계시의 영역이라고 본 거고요. 하늘에 있는 잡히지 않는 그림으로만 보여주는 영적인 계시라고 본 거고요. 땅은 실질적으로 물질화돼서 우리한테 답을 보여준다고 봤어요. 이것도 영육의 문제로 본 겁니다. 예전에. 이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귀하냐라고 본 거예요. 이 천지가 인간을 살리고 있다. 인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천지에서 제일 귀한 게 인간이구나. 이게 천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천지가 이 노력을 다해서 인간을 이렇게 낳았구나라고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제일 귀하다는 말에는 인간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본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인간 노릇을 못 해주면 천지는 농사 망친 거예요. 이 우주는 잘못된 길에 접어드는 거죠. 인과 보응이 나옵니다. 인과 먼저 볼게요. 자, 씨앗이 과보를 낳는다. 이게 인과예요. 인과라고 해도 그냥 말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인과. 보응은요. 근데 이렇게 씨앗이 반드시 결과를 낳는 거를 지금 보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당한 과보가, 그러니까 합당한 과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죄를 1이나 졌는데 벌을 100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응당한, 마땅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 인과 보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뉘앙스 차이지.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인과 보응을 중시합니다. 인과 보응. 왜냐하면 그 전에 인과 응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좀 고정화된 이미지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내용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인과작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인과 보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씨앗 인자 보죠. 씨앗은 뭘까? 이런 게 요만한 게 씨앗인데, 자, 씨앗이 터지면서 싹이 나죠. 씨앗이 터지면서. 이걸 보고 옛날 분들이 여기는 씨앗입니다. 씨앗. 동그란 거, 네모난 거 예전에는 그 중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골문 가면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전서에서 네모난 게. 그래서 그 각골문 차원에서 이미 동그란 거, 네모난 거 막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의미를 보면 씨앗이잖아요. 그럼 씨앗이 동그랗잖아요. 그 씨앗이 안에서 뭐가 계속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졌죠. 그러니까 씨앗은요,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 내부에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러니까 터지죠. 안에서 뭐가 터트린 거죠. 밖에서 깬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터져 나온 거지. 그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복을 지어 놓으면 그게 힘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놈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낼 때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결과물을 내더라. 이게 각골문에서는요, 이래요. 이게 그 열매 과자입니다. 열매를 강조한 거예요. 요게 이제 내려오면서 열매를 딱 이렇게 그 밭전자 모양으로 그렸고요. 밑에 나무죠. 나무 목자죠. 나무에 열매가 맺히더라. 씨앗이, 그럼 지금 씨앗인데요.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그렇죠?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까지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이게 인과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 행위를 해놓으면 반드시 이게 자라가지고 결과를 맺더라. 근데 그게 뭐 터무니없는 결과를 맺는 게 아니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당한 과보를 받는다. 이게 보응입니다. 인과에서 이미 설명은 다 했어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자, 이제 보응으로 가볼까요? 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수갑을 의미한다. 수갑 앞에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붙잡아가지고 이게 손이죠. 손으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손을 여기다 수갑에 딱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이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과보는 반드시 온다. 그 인에서 반드시 열매가 열리듯이 반드시 과보. 내가 씨앗을 뿌려놨으면 과보가 온다. 자, 그래서 이제 응으로 가보시면 보는 과보를 받는다는 거고요. 응은 응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응당하다. 여기 보시면 새입니다. 새. 요게 이렇게 새. 요 새, 요게 새 추자죠. 새를 말합니다. 새. 새인데 요게 사람이요. 사람이 부리는 새를 말해요. 사람이 부리는 새다. 여기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이 부리는 새. 응자가 사람이 부리는 새.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이 새를 부리면서 그렇죠? 먹이를 줘가지고 부리고 있는. 이게 매예요, 매. 그러니까 해동청 이런 걸 그 매응자입니다. 매. 그러니까 매라는 건 길들인 새죠. 내가 지금 사냥을 사냥 잘해오면 먹이 조금 주고 먹이 조금 이렇게 해서 길들이는 새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응한다는 걸 부르면 바로 오겠죠. 그 매랑 그 주인과의 그 관계는 완전히 지금 뭐 있죠. 눈빛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응한다는 거에 그 정도의 매와 그 매 주인과의 그 뭐죠? 호응 그 정도의 상응을 하고 있다. 이게 응할응자입니다. 바로 응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부르면 바로 응한다. 이게 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응한다는 건데 보응에서는요 응당하다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곧장 응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응하다에서 온 이제 응당 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반드시 응당 과보를 받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부르면 반드시 오듯이 예. 이런 짓을 했으면 응당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 자, 바로 이어져서 음양상승으로 우리가 방금 그려놓은 거 이거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양이 올라가고 음이 자란다. 그랬다면 보시면 이 지점을 보면 음이 이 정도면 양이 이 정도고요. 이렇게 보시면 양이 이 정도면 음이 이 정도죠. 이쪽은요. 순양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점점 커져가면 음이 반드시 쪼그라든다. 그래서 양끼리는 서로 싸우더라. 서로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태극기를 설명한 거예요. 음양 상승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태극기다. 태극기. 음양 돌아가는 원리가 음양 상승으로 돌아간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양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요거는 뭐라고 했죠? 누워있는 옆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산. 일반 산이면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요. 이걸 세워놨잖아요. 이때는 언덕이다. 그러니까 좀 낮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산, 언덕이다. 지금 원불교도 그 남자분들 법호에 몇 산자 쓰면 여성분들은 타원을 쓰잖아요. 타원은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산은 더 높은 곳, 언덕은 완만한 산. 그러니까 언덕은 좀 완만한 산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에 산이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언덕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제 둘 다 언덕이 들어가요. 음과 양의 둘 다 언덕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산 생각하세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우린 북반구잖아요. 그럼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어떨까요? 이쪽이 양지, 이쪽은 음지죠. 이걸 표현한 겁니다. 언덕 기준으로 음양을 나눠본 거예요. 이게 산을 기준으로 음양을 나누는 거랑 우리는 지금 북반구니까 산이나 강을 얘기할 때 다릅니다. 산은 어디가 해받는 곳이 어디죠? 양이 남쪽이 산의 남쪽이 해를 받겠죠. 북쪽은요 음이 되는 거예요. 강은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 한양에 살잖아요. 한양 여기가 지금 여기 한양인가요? 그래서 한양과 왜 한양이라고 할까요? 한강 북이라고 하는데 왜 양이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북인데 양을 쓸 때가 있다고요. 이상하시죠? 양과 음이 지금 언덕 기준으로는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남쪽이 양, 북쪽이 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강에서는 반대가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전 분들 글자 만들고 쓰는 게 기가 막힌 게요. 자, 보세요. 산이 이렇게 있고 강이 있어요. 자, 태양이 여기서 비칩니다. 어디가 양이 어디가 음이죠? 강인 경우에는 북쪽이 양이 돼요. 산은요. 남쪽이 양이 되죠. 이해되시죠? 저만 이해한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 북쪽이라 한 양이 되는 겁니다. 강의 북쪽. 강은 이렇게 흐르니까 산은 솟아 있고 강은 파여 있으니까 이 음양 붙이는 게 달라진다. 아무튼 벼뜨는 게 양이고 그늘진 게 음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늘을 상징한 걸 거고 이거는 볕을 상징했겠죠. 자, 그늘은 뭘까요? 언제 우리가 그늘 지죠? 구름 꼈을 때. 언덕에 구름 잔뜩 낀 모습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거 구름 문자죠? 구름 문자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으로 구름입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윗상자예요. 저 위로 선을 그어놓고 점 하나 찍어놓은 위입니다. 저 위로 수증기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는 게 이게 이미 구름입니다. 비우자잖아요. 이거는 비우자는요 하늘에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우자 빼도 이것만 해도 구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구름이에요. 지금 구름. 그래서 구름이 말려 올라가서 저 위에서 모인 겁니다. 지금. 요거는 집사자 생각하시면 돼요. 집사 여기 지붕 부분이잖아요. 저 위에서 지붕처럼 위로 올라가서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집에 사람들 모이듯이 위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모여 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금자도 뭐예요? 지금금자도 뭐겠어요? 모여 있더라. 올라가서. 뭐가 올라가서 모여 있을까요? 구름이요, 구름. 땅에서 지기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바로 지금 뭉쳐 있는 그 구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은 찰나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이란 뜻이 된 거예요. 지금 구름이지. 이거 바로 야 구름 봐봐 할 땐 이미 또 바뀌어 있어요. 사람 좀 우스워질 때 있잖아요. 봐 토끼 닮았어 하면 다시 보면 토끼 목이 없어져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을 의미할 때 이게 썼는데 이게 결국은 구름을 상징한 구름이 올라가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자는 이걸 적나라하게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이게 원형인 거예요. 구름이 올라가서 위에서 뭉친 게 그늘이 된 거다. 근데 지금 금자도 사실은 뭐예요? 구름이 올라가서 위에서 지붕처럼 덮고 있는데 딱 지금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염자 염. 지금 생각이에요. 염은. 찰나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하면 벌써 과거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염부를 한다. 부처를 염한다 그러면 지금 염해야 돼요. 1초 전도 아니고 1초 후도 아니고 지금. 나무아미타불. 흘러갔어요. 또 해야 돼요. 이게 염불은. 왜냐? 지금은 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염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는 거지. 지금 또 나무아미타불. 흘러갔어요. 지금 또 나무아미타불. 이 짓을 하는 게 염불입니다. 매 순간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금자나 이 생각염자 생각하시면 요거 음자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언덕에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거기는 구름 이제 해 안 비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언덕 중에서 그늘진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양은요. 반대로 양은 글자가 조금만 지우고 갈게요. 양은요. 자, 각골문에서 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은 딱 이게 태양이에요. 옛날에 동그래 가지고 점 하나 찍혀 있는. 이게 쫙 위로 솟구쳐 있는. 언덕에 해가 탁 떠가지고 햇빛 비추고 있는. 여기서 이제 햇빛 비추는 걸 더 강조하다 보니까 빛을 뿌리는 선 세 개를 그은 것. 그래서 지금의 태양.
글자가 된 거예요. 이제 글자만 봐도 아시겠죠? 이제 이러고 음양 이제 모르실 수가 없죠. 자, 어느 쪽이 그늘일까요? 이렇게. 그럼 날일자가 일단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죠. 근데 태양이 높이 떠서 빛을 뿌리는 형상을 표현한 거고요. 그늘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덮고 있는 상황. 상승. 상은 뭐 많이 했죠.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각골문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대상, 이 나무라는 대상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거죠. 우리 눈에 들어온 이미지죠. 그래서 이게 상이라는 건 형상, 이미지, 모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형상. 그런데 보세요. 이쪽이 주관이고 이쪽이 객관이면요. 이게 상은 일단 형상이란 뜻이 있고요. 형상이란 뜻이 있고, 자, 객관적이다, 객체라고 할 때는 대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대상. 자, 형상이나 대상. 어떤 이미지, 그리고 대상이라는 건 나라는 주체의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상자에는 눈도 그려져 있지 않나요? 주체가 없는데 대상이 있을 수 있나요? 주체와 대상은 서로 짝이 되죠. 함께 작용해야만 그 형상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겠죠. 눈이 있어야 형상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객체도 있다. 둘이는 서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상자도 됩니다. 서로 돕는 사이다. 서로 돕는 사이다. 그러니까 서로 상자도 되고 도울 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도울 상자로 쓴 게 여러분 재상이에요. 재상 예전에 영의정, 재상, 임금을 돕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자, 서로 상자는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빨리 승자로 가보죠. 진짜 난해한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이길 승자인지. 그런데 요 글자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조짐짐자입니다. 조짐짐. 뭔가 이게 낌새, 조짐.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진시황 때부터인가 황제가 자기를 부를 때 써요. 짐이. 이때부터 썼어요. 짐. 왜 자기를 짐이라고 했을까요? 조짐으로서만 존재하는 존재.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그 낌새. 자기를 되게 그런 미세한 낌새 같은 존재라고 생각. 왕이, 황제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하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옛날부터 황제들의 그런 정치를 중시합니다. 그 황제 그 청나라 때인가 황제 그 침상에요. 무의라고 써 있어요. 무의. 네가 하는 일은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된다.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회장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낌새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뭔가 신호만 보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요? 밑에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이 무의의 정치, 그러니까 원래 노자가 말한 무의의 정치는 이게 아닌데 악용된 거예요. 신하들을 통제하는 무의의 정치로 발전된 거예요. 이게 정치술이죠. 그런데 그래서 조짐, 자기를 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조짐이거든요. 원래는. 자 보세요. 뭐냐면 요게 요 단어 새로 나왔는데요.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요게 뭐냐? 나룻배 있죠. 배를 생각하시는데 배. 이게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이 달월자가요. 그 이런 고기육자도 달월자로 지금 쓰고 있고요. 반달, 달도 달월자고요. 또 하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옛날 배요. 배도 달월자가 됐습니다. 원래는요. 이 달월자가 아니라 뭘로 변형돼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이거예요. 배주자. 배주자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가끔씩 달월자로 된 경우도 많아요. 내려오다가 통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달월자 집안에 가 있는 거죠. 지금 배주자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자 배가 나왔어요. 배에서 요거 두 손 아시겠죠? 이제 아는 친구들 있죠? 두 손으로 뭘 하고 있죠? 불을 만지고 있네요. 여기는 힘력자고요. 이거 쟁기거든요. 농기구. 밭일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힘력자가 됐어요. 이게. 자 조합해 볼까요? 배에서 이 불장난을 하고 있네요. 조짐이 뭐냐면요. 배는 나무로 됐잖아요. 얼마나 잘 타요. 거기서 불씨를 받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조짐을
조심해야겠죠. 이게 낌새가 조금이나 이상하면 바로 불날 수 있잖아요. 불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배에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다 쳐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렇게 보세요. 배에서 불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친절하죠? 이건 설명 없습니다. 이건 중간을 제가 채운 거예요. 한자 변형 사이의 중간을 채우면 이렇게. 그러니까 불씨를 다루고 있다가 배에서 다루고 있는 게 조짐인데 조짐을 잘 살펴야 된다. 그 불로 인한 사고가 안 나게. 그게 조짐이었는데 힘력자가 붙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묘미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기려면요. 승리를 하려면 이길 승자잖아요. 왜 조짐에서 이길 승자가 되냐는 거죠. 이기려면요. 낌새를 잘 알아채서 힘을 써야 됩니다. 딱 낌새를 파악하고 힘을 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길 승자가 된 겁니다. 낌새를 잘 보고 있다가 힘을 써라. 그래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 양이 음을 이길 때도 음이 양을 이길 때도 낌새를 보고 있다가 탁 쪼그라들 타이밍에 음이 치고 나오는 거고 발산할 타이밍에 양이 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양 상승은 충분히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